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산의 탄소 중립 정책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탄소 중립 정책이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딱 책 한 권만 보고 부산의 탄소 중립 정책을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이 책 한 권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탄소 중립 정책을 한 권에 다 요약, 뭐 수백 페이지가 되니까 한눈에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한 권에 다 요약을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보면 되는데, 이 계획은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이 기본 계획을 국가에서, 그리고 부산시와 같은 광역 지자체에서, 그리고 구, 군과 같은 기초 지자체에서 모두 수립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23년에 이 계획을 수립했고,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24년에, 그리고 각 부산광역시의 구군 같은 경우에는 24년과 5년에 걸쳐서 각각 이 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어요. 뭐 표지를 보시면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뭐 한눈에 제가 볼 수 없다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서를 보면 이게 한 페이지로 정리된 비전과 목표, 그리고 감축 정책, 이런 것들이 요약된 한 페이지가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국가의 계획에서 따온 것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부산시의 계획에서 따온 것입니다. 일단 비전을 한번 봅시다. 일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감축 목표를 봤을 때 국가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산광역시는 그거보다 좀 더 야심찬 계획을 45% 감축하겠다라는 이런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감축 기준 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년에 배출한 거에 비해서 2030년에는 45% 혹은 40%를 감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국가와 부산시가 동일하게 2018년이 기준 연도가 된다, 이런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밑으로 가볼게요. 부문별 감축 정책이라고 이렇게 국가에도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문을 세보면 국가에는 총 10개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부산은 8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부산에는 없는 전환과 산업이란 부문에 대해서도 감축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부산은 제시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국가 계획에 있는 그 부문별 배출 목표를, 그러니까 2018년에는 국가에서 총 한 1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2030년까지는 436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목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문별로 감축 목표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런데 국가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의 계획을 보면 사실은 2030년 그 목표가 한 차례 변경이 됐어요. 이 총량에는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세워진 계획에서 산업 부분 감축 목표가 조금 더 느슨해졌습니다. 원래는 한 15% 가까이 감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1%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 두 번째 감평 넘어갈게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총 배출량 중에 전환과 산업이라는 부문의 합이 총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부문 중에 전환이라는 부문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산업이에요.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뭐 이거는 대충 알겠어요. 그렇다면 전환이라는 건 뭐길래 이렇게 많이 배출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전기를 쓰면 발전소에서 석유를 태워서 석탄을 주로 많이 태우죠. 석탄을 태워서 혹은 뭐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는 산업을 전환이라고 묶어놨어요. 쉽게 생각하면 발전 산업, 그 뭐 지역 난방을 생각하면 열병합 발전, 뭐 열을 생산하는 이런 산업도 전환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 전환 산업으로 생산된 전기 혹은 열은 그냥 그 자체가 목적물일까요? 아니죠. 이런 산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산업에 이렇게 많은 배출량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봤으니까 이제 부산광역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을 이렇게 따왔는데요, 계획에서. 뭔가 국가에서는 앞에서 본 표입니다.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부산은 전환이 없고 산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건물 수송, 농축 수산 이건 다 똑같은데. 그렇다면 왜 부산광역시의 배출 부문에서는 전환이 없을까? 발전소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부산광역시에? 그러면 부산광역시가 아닌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 당진에는 충경남도 같은 경우에 전환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환 부문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전환은 아까 전기나 열 같은 걸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나누다 보면 그 화력발전소가 너무 많은 지역에는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걸로 나오게 돼 있죠. 전기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간접 배출량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요.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나 열을 이 지역에서 사용한다면 그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부문은 지역의 온실가스 산정에서 이렇게 빠져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부문을 보면 국가랑은 다르게 산업보다는 건물 부문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부산광역시 계획에 보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표를 가지고 왔는데 관리권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개념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는 부문을 보면 건물, 도로,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있는데 산업이 또 빠져버려요. 그래서 관리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부산광역시가 정책을 통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문은 이 부문이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부산광역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산업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흩어져 있지 않아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산업이 더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산업시설이 밀집된 곳에서는 실제 이 산업 생산물이 그 지역 내에서 전체 다 소비되지도 않는데 많은 산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문 배출량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산업부문의 배출량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이 건물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라 라고 하는 게 이런 관리권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부산시의 탄소중립 녹색석자 기본 계획에서도 이 탄소중립 정책이 여기에 관리 권한 내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겠죠. 네, 이건 스포일러를 한 건데, 네, 일단은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건물 부문이 부산광역시에서 온실가스 관리 권한 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관리 권한 내에만 봤을 때는 여전히 건물 부문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리고 도로 수송 부문이 그 다음을 배출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수송과 건물 부문을 합한 게 부산광역시의 이 관리 권한 내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넘는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산광역시의 그 탄소중립 정책은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에 좀 초점이 맞춰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건물 부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출량에 비해서 간접 배출량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정 부문도 그렇고 상업 공공 부문도 그렇고. 가정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직접 배출은 실제 화석연료를 태워서 하는 배출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화석연료를 태울 일은 뭐가 있을까요? 보일러, 그리고
저희가 음식을 할 때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직접 배출이 발생하는 거고, 전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간접 배출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래도 난방용으로 보일러를 사용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상업과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에도 보일러를 떼서 이렇게 난방을 하는 이런 상업용, 공공용 건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배출량이 훨씬 더 많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는 2018년에 이 정도를 배출을 했는데 2030년까지 총 45%를 감축을 할 것이고, 부문별로 보면 감축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농축, 수산 부문입니다. 80%가 넘죠. 하지만 배출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축한다 그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부분은 건물 부분이고 거의 55% 이상을 감축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은 20% 정도만 감축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절대량으로 보면 다른 부분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2030년까지 원래 18년 기준에 한 1600만 톤 정도를 배출을 하던 거를 900만 톤 정도로 줄이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실제 배출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부문이고요. 이 아래 것만 보면 되죠.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관리권한에 2018년에는 이 정도였는데 2022년까지는 한 2018년 대비 1000톤 정도가 1000톤이 아니죠. 100만 톤 정도가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숫자가 2030년에는 9천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4년 동안 감축한 만큼을 1년에 감축해야 되는 추세로 가야만 부산광역시 계획에서 목표한 바가 이루어진다. 아직 갈 길은 많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문별로 정책이 나온다고 했고, 관리권한 내 부문이 건물이 가장 그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건물 부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향후에 제일 많이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해서 똑같은 에너지를 써도 건물의 성능, 뭐 쉽게 얘기하면 단열을 강화해가지고 똑같은 양의 그 기름을 떼도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효율 기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기기를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고, 혹은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대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건물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부문에 비해서 간접 부문의 배출량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렇다는 거는 스스로 우리가 행동 교정을 통해서 줄이는 것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잘해야 부산에서 이 온실가스 감축이 더 많이 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화석 연료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훨씬 더 덜 사용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간접 배출량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국가에서 이렇게 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에 기여를 해야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간접 배출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각각 개념의 그과 관련된 그 정책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송부문. 결국에는 수송부문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차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던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를 덜 운행하도록 하는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는 정책이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차량을 축소시키는 정책이 있고, 그리고 자가용 운행 전체를 축소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활성화하는 정책이 더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자가용 운행이 많이 축소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축수산 부문, 폐기물 부문, 흡수원 부문에도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라는 두 번째 주제를 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또 이것도 한 권의 책으로 내가 파악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지역에너지 계획이라는 책을 보면 됩니다. 이게 7차 지역에너지 계획이 올해 발간이 됐는데요. 7차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일단 이렇게 부산광역시의 신재생 에너지 현황에 나와 있고 그리고 목표가 이렇게 동시에 제시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2023년 현재 부산시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2% 미만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표에는 신재생 비율은 3.4%라고 나와 있는데 왜 2% 미만이라고 말을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생 비율을 산출하는데 들어간 게 태양광, 풍력은 하나도 없는데 연료전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재생이라는 말에 이것과 관련된 함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럼 그건 관련 법 때문인 건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더한 개념이에요.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이다. 뭔가 더 친환경적일 것 같고 더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라고 해서 신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연료전지가 신에너지에 포함되는 기술입니다. 연료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수소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전기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수소라는 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물론 그 수소를 만드는 에너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만든다면 이 연료전지는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이 재생에너지로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립률이 2% 미만이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가 국가랑 비교했을 때는 1%도 안 된다. 근데 부산광역시는 2030년까지 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적어도 한 4배 이상, 한 600% 가까이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6배 정도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부산광역시가 한 2% 정도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부산광역시의 재생에너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그 연도별로 현황을 그린 건데 2018년까지 늘다가 2020년, 2019년, 2020년 무슨 이유에서인지 줄어들었어요. 그 후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연료전지라고 하는 건 엄밀히 얘기해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산광역시의 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 발전의 성장에 의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좀 덜 짙은 파란색으로 표기된 이 폐기물 에너지라고 하는 게 2018년까지는 되게 많았다가 갑자기 줄어들었네?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왜인가? 이거는 국가랑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그 생산량 그래프인데 부산광역시와 비슷하게 2018년까지 늘어나다가 19년, 20년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2019년에 폐기물 에너지 중에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 재생에너지라고 카운트 되던 이런 것들이 2019년부터는 카운트가 안 돼서 20년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추세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추세와 관련해서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부산광역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산광역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 부산광역시에서 재생에너지의 증가를 이끌어온 발전원이에요.
하지만 그 대도시의 특성상 아무래도 일반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건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를 찾아야 되는가? 건물 지붕이 됐든 벽면이 됐든 있는 자원에 최대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전략을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부산광역시는 어쨌든 해안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 위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보급 전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해안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에너지라고 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건 조력발전, 화력발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조력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방조제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운 이런 부산광역시에 적용이 어렵고,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위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을 짜야 되고, 그래서 7차 에너지 계획을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한 곳들이 다 태양광 혹은 풍력발전과 관련된 보급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장소가 대부분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산업단지가 됐든 일반 주택이 됐든 아니면 다른 건물이 됐든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싶어. 근데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하냐? 설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어떻게든 건물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혹은 뭐 짝퉁이라도 유유부지에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을 어느 정도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이건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지역에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부산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농지가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이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사실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는 다대포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꽤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언론 기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부산광역시에서는 많아야 한 100메가, 수백 메가 정도인데, 인천광역시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가급으로 해상풍력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런 인허가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예시로, 이건 뒤에서 주민 참여형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 신안군의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걸 주민들한테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수익을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인구가 점점 줄다가 조금 반등한 이런 결과를 보여줘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런 지자체인데요. 이 신안군에서는 태양광으로만 원래 사업을 하다가 섬이다 보니까 이제 해상풍력도 가능해요. 해상풍력은 태양광보다는 이 규모 자체가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한 가구당 연에 100만 원 정도는 준다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해상풍력이 되면 공유되는 이익도 엄청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모델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해상풍력이라든지 대규모 발전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이익을 공유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런 주민의 반대를 완화시키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례를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